네,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어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추경을 둘러싼 여야 간의 충돌로 결국 또 무산됐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다시 열리기로 잠정 합의되긴 했지만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야가 이번에는 추경안 심사 과정을 두고 또 서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 법안은 겨우 좀 처리되나 싶었는데 이번엔 추경안인데 일단은 감액 심사 부분이 좀 마무리가 됐고 남은 부분이 증액 심사 관련 부분입니까? 어떤 절차가 좀 남아 있습니까? 3조 9천억인데요. 예. 이번 추경은 벌써 한 40여일 됐어요. 제출한 지가. 예. 정부가 제출한 지 오래됐는데 3조 9천억에서 이제 11개를 순수 삭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특히 이제 야당이 53개 사업에 대해서 삭감하겠다 이런 주장을 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당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거였고 특히 이제 그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것 중에서 청년 근로자에게 이번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야당이 주장했던 게 지난 본 예산에서 삭감됐던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이런 것들이었는데 지금 대체로 3조 9천억에서 3,900억 정도의 감액은 어느 정도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10% 정도 감액됐죠. 감액한 거죠. 예. 그래서 내일 이제 처리하기로 했으니까 원래 이제 21일 날 원래 처리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다 18일로 땡겨졌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이 21일이니까 특검 법안은 이미 합의됐던 거고 그래서 내일은 아마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그저께도 다 합의가 되고 어제 본회의에서 또 무산됐기 때문에 또 모르겠는데 예. 내일은 통과될 가능성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전망은 됩니다. 네. 증액 심사는 여야 간의 큰 충돌 없이 넘어갈 것이다라는 시각이 좀 우세하긴 하던데 어떻게 네. 전망하십니까? 일단 국회는 예산 편성권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에서 오는 것들을 감액하는 게 주인데 사실 정부에서 오는 거에 대해서 증액을 한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여야가 나눠 먹는 게임으로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예상 하듯이 그야 상호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일단 넘어갈 것 같고요. 예. 지금 보면은 사실은 여야 어디에도 급할 것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특검 문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먼저 하느냐 뒤로 하느냐 이런 쟁점이었는데 이미 지금 보면은 구성이나 실제 활동하고 결과물을 내는 거는 지방선거 이후로 확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서두를 이유가 여나 야나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추경 문제도 사실 작년에 했던 그 대규모 추경 예산이 있는데 그게 아직도 다 쓰지를 못했단 말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새로 구성하는 3조 9천억 이 정도의 규모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 어디에서도 급할 게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민심과 과연 어떻게 맞느냐 예.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너무 미뤄지면은 그런 것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다음 주 초쯤에 일정 정도 과정을 거쳐가지고 초쯤에 결론이 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서 가장 큰 이견이 있었던 게 바로 드루킹 특검 법안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일단 합의가 있었습니다. 특검 규모와 수사 기간에 있어서 규모는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수사관 35명, 그리고 파견 공무원 35명으로 구성을 했고 수사기간도 60일에서 30일 정도는 한번 연장할 수 있게 최장 90일로 좀 잠정 합의를 했는데 이런 합의안은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최순실 특검 때 최장 120일이었거든요. 예. 지금 이제 9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준비 기일까지 포함하면 최장 110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기간은 상당히 좀 늘어난 것 같긴 한데 내곡동 특검과 이제 최순실 특검을 서로 주장했어요. 그 중간 단계다라는 평가들이 또 많더라고요. 규모와 이제 그 시간 얼마나 할 것인가 시간의 문제인데 120일 정도 최순실 특검한 거에 비하면 시간은 꽤 이제 야당 주장대로 된 것 같고 규모는 87명 정도 아까 말씀하신 특검 예. 1명, 특검보 3명, 수사 검사 13명, 또 수사관들 공무원들 이래서 한 87명 되는데 이 규모 또 내곡동 특검 비슷해서 야당이 주장했던 거는 어쨌든 최순실 특검 수준으로 가야 된다는 거였고 예. 여당은 내곡동 사저 특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제 내곡동 특검으로 가자 이런 거였는데 그 중간 정도로 합의한 것 같은데 예. 지금 이제 그동안 김경수 전 의원, 김경수 지금 경남도지사 후보죠 민주당 김경수 의원과 대통령 선거를 그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냐 그 이제 문구에서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그쵸. 그런데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그 대상들을 보면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이라든지 관련된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이런 것들을 볼 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물론 지방선거 이후라 하더라도 특검 부분에서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수사의 쟁점은 어떤 게 될 수 있을까요? 역시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들어갈 거냐, 예. 권력의 핵심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성역이 없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쟁점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지금 규모나 시기에 대해서 여야가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절충점을 찾은 건데 결국은 이게 지방선거 이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선거 결과가 여당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은 결국 동력을 받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야당에서는 일정 정도 지방선거의 그 성과를 내야지 특검도 성과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역시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드루킹이 또 옥중에 보낸 편지가 지금 또 다른 복병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김경수 후보와의 자신 간의 관계에 대해서 다시 좀 새롭게 폭로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 자체에서는 뭐 황당무계한 소설이다. 범죄자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 이런 사안에 있어서 이게 또 지방선거에 또 다른 복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뭐 전혀 영향을 안 끼친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지금 이제 그 옥중 편지라고들 이제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은 참 좀 불편하게 들려요. 어떻게 그러면 말씀하시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감옥 편지가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옥중 편지 그럼 무슨 뭐 투사가 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예.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네. 아무튼 지금 그 드루킹이 그 이제 감옥에서 쓴 내용은 그 얘기를 구수해서 변호인이 적어서 이제 신문사로 알렸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긴 한데 그 매크로라는 그 프로그램을 알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드루킹의 주장에 예. 의하면. 직접 봤다라고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있죠. 보여주고 이제 그러면은 그대로 해라. 뭐 굳이 물어볼 거 있냐라고 김경수 전 의원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때 김경수 의원이죠. 당시는 예. 2016년도 얘기니까 9월 10월 달 얘기니까. 근데 또 이 드루킹이 경찰에서 진술하기 또 그렇게 진술을 안 했어요. 어떤 그 기사 보낸 것도 좋은 건 줄 알고 김경수 의원이 보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매크로를 몰랐다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드루킹이. 예.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얘기한 것이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과 이번에 그 감옥에서 옥중에서 한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비록 좀 뭐 그 내용이 좀 구체적이라고는 하는데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일단 그리고 또 말씀처럼 김영수 전 의원이나 김영수 전 의원 측에서는 이건 황당무계한 소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예. 완전히 진실 공방 게임으로 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양쪽에서 특정한 그 물증을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특검은 지방선거 이후에 본격화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 부분이 또 이제 바로 내일 모레 한미 정상회의가 있고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상황 속에서 서로 진위 공방이 다른 상황 그리고 특검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거론된다 하더라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끼치긴 끼친다 하더라도 대단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미미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에 있어서는 여당의 압승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유일한 변수가 사실 김경수 후보거든요. 예. 그런데 김경수 후보가 만약에 여기서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압승의 구도로 그냥 가는 거고 만약에서 여기에서 큰 일이 벌어져가지고 구도가 바뀐다. 그러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여권에서는 김경수 카드는 상당히 패착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황당한 소설이라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 그게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황당한 소설이라고 얘기하면서까지 나와야 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뭐 특검 과정에서도 드러나겠고 그렇지만 선거 기간에 끊임없이 공방거리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지금 여권에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측면도 있고 김경수 형 개인으로 봐도 사실 국회의원 하고 있었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회의원에 가지고 있는 특권이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지만 예. 사실 그거를 못하는 상황에서 만약에 당선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겠죠. 출석도 하고 조사도 받아야 하고 특검의 시달림을 받을 테고 그렇다고 하면 이게 본인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그게 더 윗선까지 올라가느냐 이런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득이 되는 게임은 아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검 준비 기간이 20일 정도 되다 보니까 사실 선거가 지나고 나서 특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여당도 이런 점을 반영을 해서 사실 특검을 수용한 부분도 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선거 기간 동안 거론은 된다고 하더라도 여당 측에서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아직은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승률이 있다라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자체만 보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예. 문제는 이게 선거가 있으니까 특검이 가시화되면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는 그걸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 계속 뭐 야당에서 말하듯 그 은폐를 계속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내용들이. 그거는 특검이 가시화됐으니까 또 그 패싱을 안 당하기 위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 일정 정도 이렇게 사건을 진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방선거 때까지 이 상황이 그냥 잠수하고 있을 거다라고 보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는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그게 지방선거에 일정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특검 수사 대상 그 범위에 대해서는 사실 초반 합의한 게 바뀐 게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특검 규모나 수사 기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합의를 해서 최근에 정리가 됐습니다만 뭐 범위에 대해서는 어느 선까지 수사가 바람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야의 해석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수사가 돼야 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뭐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얘기는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김경수 전 의원에 대한 그 표현은 빠졌지만 수사의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사에서 인지된 관련 사항 그리고 그 드루킹과 관련된 연관 단체 회원들의 뭐 불법 여론 조작 행위, 예. 또 범죄 혐의자들의 불법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하다 보면요. 특검 하다 보면은 김경수 전 의원 얘기 당연히 나오겠죠. 거론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건 이제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물론 언론도 계속 이제 보도를 할 거고 어느 선까지 나왔을 때 그것을 특검이 이제 수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막연하게 인지된 사건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할 수는 없는 것일 것이고. 아직 단정 짓기는 좀 아직 이르다. 좀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 부분은. 네, 김 소장님께서는 어느 선까지 수사 범위가 좀 정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 고려는 없어야 합니다. 그거는 특검이라고 하는 게 검찰이 아니고 경찰도 아니고 특검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 그 범위, 일상적인 권력의 범위에서 벗어나서 중립적이고 아주 독립적으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게 기본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수사 대상도 미리 여야가 합의하는 범위 내에서 하면은 그 원리상 안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가이드라인을 미리 얘기하는 것들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핵심은 진실을 어떻게 찾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선 성역이 없어야 한다라는 게 핵심적인 건데 예. 그 부분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특검을 누구를 세울 거냐. 특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적으로 어딘가 편향이 돼 있다라고 하면 그건 특검이 아니죠. 그런 면에서 특검을 누구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고 그 면에 있어서 여야가 상당 부분 또 앞으로 논의를 해야 할 테고 그것이 뭐 배수로 올라가지고 청와대에서 선택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서도 그런 취지에 맞게 선택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예, 드루킹과 추경안 동시 처리, 드루킹 특검 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굉장히 많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남아있는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강원랜드 채용 비리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의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좀 처리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내일 이제 본회의가 만약 열리면 염동열 의원하고 홍문정 의원 체포 동의안 처리 문제인데 홍문정 의원은 이건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두 분 다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인데 그렇죠.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도 권성동 의원에 이제 대한 거는 뭐 이제 내일 처리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죠. 고소영장이 청구된 청구가 된 상태니까. 상태죠. 그래서 이제 권성동 의원은 다음에 이제 본회의가 소집돼서 체포 동의안이 또 그 전에 정부로부터 넘어와야죠. 체포 동의안을 처리해 주시오라고 요청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또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거기서 처리한 다음에 이제 또 그 영장 실질 심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거라서 권성동 의원의 경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야 간에 서로 간에 이제 뭐 정치 보복이다, 정당한 것이다라는 이견이 참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는 좀 순탄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의외로 이제 방탄국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국회에서 잘 처리 안 되는 경우가 꽤 많아요. 20대 국회 들어서 4번 정도 있었는데 한 번도 처리가 안 됐어요. 생각보다. 과거에 최경환 전 의원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처리돼서 그런 게 아니라 국회 이제 회기가 끝난 다음에 구속되고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의외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면은 여야 의원들이 그런 곳에서 뭐 심정적인 뭐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장담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권성동 의원의 경우를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여러 가지 뭐 그것도 나중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전 비서관 채용 청탁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나름 어쨌든 그런 혐의가 있으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니겠어요? 이 부분은 무조건 야당이 정치 보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아니고 그때도 뭐 정치 보복 프레임이라는 게 잘 민심과 잘 괴리가 있었던 건데 저는 이 부분은 수사를 철저히 해야죠.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수사는 성의 없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야당이 자꾸 정치 보복 얘기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체포동의안 뭐 잘 처리돼야 된다. 어떤 시각이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좀 궤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것들은 뭐 전적으로 맞고 동의하는데 예. 이거는 그 개인 인권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상권 분립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권성동 의원이 법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법사위가 어찌됐든 검찰을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상권 그 가장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 그 검찰 조직에서 검찰총장을 압박해가지고 관리기관인 법사위원장을 구속을 한다. 이런 구도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굉장히 형해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예. 그런 점을 좀 직시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법원의 판단도 굉장히 중요해요. 법원이 지금 검찰에서 청구를 했는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의 준해서 이렇게 뭐 검찰의 뜻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받아들이거나 뭐 물론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야당에서 말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정 정도 나중에 무죄가 나온다고 하면 일반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예. 그러나 권성동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국가 시스템에 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왜 대통령도 하는데 이렇게 되느냐라고 하는 취지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그거보다는 검찰의 조직을 과연 국민들이 통제할 수 있느냐.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일정 정도 제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부분을 삼권 분립 차원에서 보는 건 난 좀 약간 논점이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는 삼권 분립의 차원이 아니라 권성동 의원에게 제기되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영장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런 것이지 법사위원장이 검찰을 관리한 기관이니까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런 것들을 삼권분립 차원에서 본다는 건 논리적으로 조금 약간 생각이 좀 달라요. 신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기는 그렇게 따지면 의원이 다 의회가 그 대의기구인데 법제사법위원장이니까 더 신중해야 되는 거는 뭐 일상적인 형식놀이로 맞는 얘기지만 이걸 예.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본다는 거는 노점 자체가 틀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예. 사실 이 부분이 본질적으로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일반 국회의원들하고 다르게 좀 더 신중해라라고 지시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은 일반 의원들과 좀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법사위원장을 그냥 일반 의원들 같이 했다라고 하면은 일반 의원들도 그 다음에 순망치한 같이 되는 거고 의원들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통제할 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그 다음에는 국민들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는 건 취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 어쨌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구속영장 청구가 된 후에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중한 판단으로 만에 하나 발부가 됐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국회 공으로 좀 넘어오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동의안 그렇다면 그때는 국회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한다 보십니까? 국회 권능이죠. 그 부분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표결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떠느냐에 대해서 양쪽에서 얘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죠. 그거는 미리 얘기하는 것보다는 법원에서 어떤 이유로 구속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영장의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국회에서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국회의 권능이고 그 부분을 여기에서 내용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법원에서 했으니까 국회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권 분립에 어긋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법원의 결정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표결 사안 남은 것 중에 또 다른 게 바로 좀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개헌안 관련된 표결인 것 같은데 일단 홍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상정하겠다라는 강한 의사를 좀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야당은 좀 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개헌안이 사실 그동안 뭐 대통령이 제출을 했는데 국회가 전혀 이제 논의하지 않았죠. 행정부 입장에서 보는 만약에 국회가 합의한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서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안도 처리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보여왔는데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정치 상황으로 볼 때 개헌안 자체가 논의되기 어려운 구조였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개헌안을 제출한 60일 이내에 의결하게 돼 있고 그 60일이 5월 24일이에요. 예. 24일이고 바로 그날이 이제 5월 29일이 이제 전반기 임기인데 국회의장에 국회법에 따르면 그 닷새 전에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게 돼 있어요.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에요. 예. 24일 날 그건 홍영표 원내대표 말이 맞습니다. 그거는 개헌안 됐으면 일단 철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건 뭐 해야 되는 것이고 합의해서 물론 합의는 뭐 안 돼 있는 거니까 통과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죠. 개헌안 자체가. 그래도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저는 국회가 표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닷새 전에 국회의장도 뽑는 게 맞죠. 물론 이제 6월 13일 날 12곳 미니 총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전국에 걸쳐서. 그래서 제1당의 이제 위치가 바뀔 수 있으니까 좀 그 이유하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국회법의 절차라는 게 있는데 지금 가뜩이나 국회가 많은 절차를 지금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본회의도 그렇고 시간 같은 것도 그렇고. 예. 그렇다면 적어도 이거 24일 날은 뭐 여당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홍영표 원내대표 주장이 좀 낫다고 봐요. 그래서 24일 날 의장 뽑고 개헌안 표결에 붙여서 뭐 그때 통과 안 되면 통과 안 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거조차도 무슨 정치적으로 또 공방을 하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계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상 60일 안에 표결을 붙여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야당이 반대를 한다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대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건 폐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같은 분위기에 국회 표결을 붙인다고 해도 결과는 뻔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상정을 하는 것도 사실 부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사실 뭐 지방선거 전에 무슨 정치적인 공세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이 부분 자체가 의미 있게 결론을 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지금은. 이게 60일 안에 표결에 붙여지지 않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 거죠, 그러면? 본질적으로는 이거는 대통령이 안을 내가지고 60일 안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 안에 안 하면은 폐기가 된다는 전제예요. 결국은 이 개헌 논의는 국회에서 뭐 여야 합의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발의권은 권위주의 시대 잔재에 비슷한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 여당이고 대통령의 발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걸 밀어붙인다고 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60일을 넘긴다고 해서 그거를 상태로 생각하지 말고 예. 이제는 여야가 진짜 제대로 해가지고 어차피 기간도 지난 거 아니에요. 6월 지방선거 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동시 하면 투표는 일단 물 안 되죠. 건너갔죠. 그래서 그거를 전제로 하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올해 안에 하면 된다는 게 굉장히 다수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을 목표로 해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앞두고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들 만들고 안을 만들고 그래서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국민투표를 연내에 붙이겠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거 공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음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바른미래당 상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서 노원병 공천 문제를 가지고도 좀 삐걱삐걱 하다가 좀 잘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이번에 또 송파 의리 문제입니다.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 보십니까?
지금 노원병에서 말씀처럼 그렇게 하다 이제 이준석 후보로 결정이 됐죠. 예. 바른미래당. 지금 이 부분의 본질적인 건요. 유승민 대표 공동대표와 안철수 지금 후보죠. 서울시장 후보와의 그 어떤 그 선거 이후에 당권을 포함한 결국 정치적인 입지 싸움입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예. 선거를 바로 앞두고 지지율은 지금 3개 주요 정당에서 가장 낮은 상태. 그런데 지금 서울의 그 노원병에서 한바탕 또 그렇게 일정을 치르고 또 이 정도 한다. 이건 누구의 잘잘못을 또 따지기 이전에 정말 정치력이 없는 후보 아니 그 대표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어떻게든 봉합을 해가지고 선거를 앞두고 다른 때도 아니잖아요. 이 후보 공천 문제를 이렇게 놔두면요. 대개 선거 과정을 보면요. 공천 과정이 불투명하거나 공천이 삐그덕거리면 상당히 결과가 안 좋은 게 대부분이에요. 지난 정권 때도 왜 그 무슨 뭐 옥새파동 이런 게 다 공천에 관련된 것들이어서 진박 후보 논란 이런 것들 다. 예. 거기서 배우질 못하고 여전히 유승민 그 안철수 전 대표들이 현재 대표죠. 이분들이 지금 이 통합 과정을 거치면서 여전히 이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는 정말 정치력이 부족한 분들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안철수계 손학규 선대위원장이냐, 유승민계 박종진 전 앵커냐. 둘 간에 지금 문제가 많은데 박종진 전 앵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당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거의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좀 예고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사실 당권 경쟁의 부분도 있죠. 그러나 당이 지방선거에서 지고 폭막을 하면은 당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에서 합리적으로 좀 조율을 해가지고 양쪽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정치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해답을 내지 못하면은 지방선거도 어려워지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난번 총선 때 우리는 다 봤지 않습니까? 공천 과정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데 그런 위험 부담을 하고 자기 개파를 계속 주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당 자체 존립에도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출마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 예. 화합을 해서 해도 그럴 텐데 이런 모습이 과연 양쪽 다 도움이 될지 그런 승부가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게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나 어떤 결과, 지방선거 이후의 당권 경쟁을 위한 차원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그 당 내 지방선거 이후에도 더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당권 자체가 의미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갈등이 커지면은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3등을 해버리거나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정말 구도 내에서 당권 경제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고 어떻게 보면 바른미래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한번 그 희망을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의 낮은 지지율에 더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당이 존속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